민재야, 당신 변했어.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아니야. 자기야, 나 더 이상 내가 당신의 사람이 아니거나 당신이 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우리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마음이 변하는 것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사실 저는 변해버렸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을 함께 했지만 결국 저는 아내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이끄는 길을 따라가기 위해 그녀를 떠났습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시기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재, 55세, 서울의 작은 구석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남자입니다. 금융업에서 35년을 보낸 후 2년 전 서류 가방과 정장을 내려놓고 은퇴 생활을 시작했죠. 자유로울 것 같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 수정과 함께 홍대 근처의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벽은 얼룩지고 복도는 바람이 스치는 시간이 켜켜이 쌓인 곳이죠. 우리 아들 지호는 지금 도쿄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성실한 은행원이었죠. 늘 제 시간에 출근하고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저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는 배처럼 방향을 잃었습니다. 첫 해는 정말 멋졌어요. 수정과 함께 제주와 부산을 여행했고 무릎이 삐걱대는 걸 무릅쓰고 한라산도 올랐죠. 오랜 친구들과 소주를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음악이 조를 바꾸듯 모든 게 서서히 조용해졌습니다. 공허함이 스며들었고 무의미한 날들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기분이 들었죠. 우리 아파트는 화려한 곳이 아니에요. 벽은 벗겨지고 계단은 삐걱대며 비가 오면 곰팡이 냄새가 퍼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특히 복도에 서서 홍대의 번잡한 거리를 내려다볼 때요.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중독된 건 아니에요. 그저 수정이 설거지나 빨래 얘기로 잔소리하지 않는 혼자만의 유일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수정과 저는 한때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30년의 결혼 생활은 우리가 사랑했던 이유들을 닳게 만들었죠. 수정은 책 모임과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바빴고, 저는 집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우리의 대화는 집안일이나 청구서 얘기로만 채워졌습니다. 한 번은 알프스에서 하이킹하고 싶다는 꿈을 꺼냈지만 수정은 웃으며 말했죠.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꿔, 민재야. 그 말은 칼날처럼 아팠고 저는 자문했어요. 55세에 아직 꿈을 꿀 권리가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다 우편함에서 익명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발신자 이름 없이 휘갈겨 쓴 한 줄. 우린 얘기해야 해. 내일 오후 3시 바람 부는 카페에서 만나. 심장이 쿵쾅 뛰었죠. 누가 이 편지를 보냈을까? 왜 하필 저일까?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어요. 놀라움, 비밀,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으로 가득한 장이죠. 꿈 같았던 은퇴 첫 해가 지나고 제 삶은 의미 없는 반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뜨지만 할 일이 없었죠. 더 이상 급한 회의도 확인해야 할 숫자도 없었습니다. 홍대의 낡은 아파트, 내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만 남았어요. 뭔가를 하려고 화분에 물을 주고 먼지를 닦았지만 그런 일들은 오히려 제가 이 집에서 불필요한 존재라는 느낌만 들게 했습니다. 아내 수정은 점점 더 멀어졌어요. 그녀는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요가 수업으로 바빴고
저는 제 침묵 속에 갇혀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던 중 수정이 더러운 접시 더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재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설거지 하나 못해. 이거 좀 봐. 일주일째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마치 제가 잘못한 아이 같았죠. 저는 대꾸했어요. 피곤해, 수정아. 내일 할게.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피곤? 뭘 피곤해? 하루 종일 TV만 보는데? 그 말은 제 자존심을 바늘로 찌르는 듯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그곳은 제 도피처였어요. 차가운 복도, 홍대의 차 소리가 제 고독의 배경음악처럼 울렸죠. 저는 사실 담배를 좋아하지 않아요. 연기는 목을 따갑게 했고 건강에 나쁘다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복도에선 아무도 저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뭘 해야 한다고 잔소리하지 않았죠. 그곳에서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수정의 실망한 눈빛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민재야, 당신 변했어.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죠. 내가 변한 걸까? 아니면 이 삶이 나를 바꾼 걸까? 남은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약해진 마음으로 수정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으려 했어요. 수정아, 나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분이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녀는 한숨만 쉬며 말했죠. 이 나이에 다들 그래. 당신이 알아서 극복해야지. 그 무관심은 깊이 상처를 줬어요. 저는 점점 더 복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삶을 돌아보는 것도 그곳에서였죠.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복도 끝에서 낯선 여성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제 마음을 꿰뚫는 듯한 눈빛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이렇게 추운데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단순하지만 따뜻한 그 말은 어둠 속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그 여성의 정체는 몰랐지만 그 순간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녀는 제게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듯한 묘한 느낌을 주었죠. 어두운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우편함 속 익명의 편지가 여전히 저를 BX 로도이, 마치 제 삶이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홍대의 바람 부는 카페 앞에 서서 심장이 쿵쾅 뛰었어요. 주머니 속 익명의 편지는 무겁게 저를 짓눌렀고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였죠. 작은 카페는 설이 낀 유리창과 갓 볶은 커피 향으로 가득했지만 마치 제 인생보다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했어요. 문을 밀고 들어가 낡은 나무 테이블을 훑어보니 어젯밤 복도에서 만난 그 여성이 보였습니다. 짙은 초록색 니트 코트를 입고 은빛이 도는 짧은 머리에 제 마음을 꿰뚫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였죠. 김민재 씨 맞죠? 저는 지영이에요.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고 이 만남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듯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편지를 꽉 쥔 채 물었죠. 제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죠? 이 편지는 뭐예요? 침착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영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죠.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0년 전 저는 은행에서 일하던 시절 당신이 알던 수현의 절친이었어요. 수현은 큰 사건 후 한국을 떠났지만 떠나기 전 아이를 낳았죠. 혜은이라고. 지금 22살이에요. 혜은은 당신 딸이에요, 민재 씨. 그 말은 벼락처럼 제 귀를 때렸습니다. 나? 딸이? 수현과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짧았던 만남, 열정적인 대화, 그리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떠남. 그 이유를 전혀 몰랐죠. 지영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어갔어요. 수현은 당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혜운을 혼자 키웠어요. 하지만 3년 전 세상을 떠나기 전 저에게 당신 얘기를 했고, 혜은이 아버지를 알고 싶어 하면 찾아달라고 부탁했죠. 혜은은 이제 젊은 기자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 중인데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딸, 미스터리한 사건, 그리고 제가 희미한 기억 속에 묻어둔 수연이 이제 제 삶의 중심에 다시 들어왔죠. 지영은 카페가 북적이기 시작하자 집으로 초대했어요. 홍대 근처 작은 골목에 있는 그녀의 집은 아담했지만 따뜻했어요. 벽에는 추상적인 그림들이 걸려 있고 책상 한쪽엔 예술 서적이 가득했죠. 작은 부엌에서 풍기는 커피 향이 저를 편안하게 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고 지영은 혜운에 대해 더 이야기했어요. 똑똑하고 단호한 소녀이지만 어머니를 잃은 아픔과 진실을 찾으려는 갈망을 안고 있다고요. 혜은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두려워해요. 거절당할까봐, 어머니의 진실이 너무 아플까봐요. 지영의 말은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저는 존재조차 몰랐던 딸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지 확신이 없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저와 지영 사이의 묘한 연결감이었어요. 그녀는 혜은 이야기뿐 아니라 제가 묻어둔 고독까지 들어줬어요. 은퇴 후의 공허함, 수정과의 거리감, 그리고 알프스 하이킹이라는 이루지 못한 꿈까지 털어놓았죠. 지영은 미소 지으며 자신도 한때 야심찬 화가였지만 5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꿈을 접었다고 했어요. 가끔은 삶에 아직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걸 일깨워주는 누군가가 필요하죠. 그녀의 눈빛은 미처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반짝였어요. 대화는 창밖 골목이 노을로 물들 때까지 이어졌어요. 몇 년 만에 이렇게 편하게 누군가와 얘기한 적이 없었죠. 떠나려던 순간 지영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건넸어요. 수영과 어린 소녀가 찍힌 사진,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 민재 씨, 이걸 읽으면 혜은을 지켜줘요.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익명의 편지, 복도의 여성, 그리고 이제 이 사진까지. 모든 건 더 큰 비밀의 조각들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비밀이었죠. 홍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수영과 혜은의 사진, 그리고 혜은을 지켜줘 라는 메모가 계속 맴돌았죠. 집 안은 어두컴컴했고 수정은 소파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탁자 위엔 제가 지영의 집에서 돌아와 깜빡 잊고 두었던 익명의 편지가 놓여 있었죠. 민재, 이게 뭐야? 누가 보낸 거지? 수정의 목소리는 분노와 상처로 떨렸어요. 저는 설명하려 했죠. 그냥 옛날 아는 사람한테 온 편지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녀가 말을 끊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요즘 당신 몰래 다니고 늦게 들어오고 옷에서 이상한 향수 냄새까지 나. 그녀의 의심은 불길처럼 남은 평온을 태워버렸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수정아, 말해야 할 게 있어. 이 편지는 20년 전 내가 알던 수현과 관련이 있어. 그녀에게 혜은이라는 딸이 있고 혜은이 내 딸이래. 말이 떨어지자마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수정은 눈을 크게 뜨고 창백한 얼굴로 저를 봤죠. 당신 딸? 지금 무슨 소리야, 민재? 20년 전에 날 배신했어? 제가 혜은의 존재를 몰랐고 수현이 떠나기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수정은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죠. 난 이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당신은 이런 비밀을 숨겼어?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고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 부엌 탁자 위에 쪽지가 있었어요. 수정이 쓴 거였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연락하지 마. 그녀는 아마 인천에 있는 친정으로 갔을 거예요. 아파트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고 우리의 행복했던 기억은 다 증발한 듯 했어요. 저는 지영에게 전화했어요. 그 순간 그녀만이 저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죠. 지영 씨, 수정에게 해운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그녀는 바람 부는 카페에서 다시 만나 해운과 그녀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더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지영은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재 씨, 해운은 어머니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고 믿어요. 당신이 일했던 은행의 오래된 보고서를 찾았는데 대규모 부패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수현도 그 은행에서 일했고 뭔가 위험한 걸 알았을지도 몰라요. 서류를 넘기며 심장이 쿵쾅 뛰었어요. 2003년 보고서에 제 이름이 있었죠. 제가 담당했던 부동산 회사에 대한 거액 대출 프로젝트였어요. 일부 거래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상사가 무시하라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지영이 말을 이어갔어요. 혜은은 수현의 일기장을 찾았어요. 거기엔 수상한 거래를 누군가에게 경고하려 했다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 후 협박을 받고 한국을 떠나야 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내가 수현에게 일어난 일에 무심코 연루된 걸까? 존재조차 몰랐던 딸 혜은이 이제 진실을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었죠. 지영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민재 씨, 이게 힘들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혜은에겐 당신이 필요해요. 강하지만 혼자예요. 그 말은 제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어요. 책임감, 두려움, 그리고 속죄하고 싶은 열망이 뒤섞였죠. 저는 혜운을 만나기로 했어요. 비록 마음이 무거웠지만요. 지영은 강남에 있는 혜운의 작은 사무실 주소를 줬어요. 카페를 나서는데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어요. 조심해요. 누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홍대 거리는 낯선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과거가 저를 찾아온 것뿐 아니라 위험까지 데려온 듯했죠. 지영이 준 주소로 강남의 번화한 골목에 숨은 작은 사무실로 갔어요. 낡은 건물에 들어서며 계단이 발걸음마다 삐걱였고 심장이 쿵쾅 뛰었죠. 혜은의 사무실은 3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 위엔 서류가 어지럽게 쌓여 있고 벽에는 메모로 가득한 게시판이 붙어 있었죠. 혜은은 거기 서 있었어요. 머리를 높게 묶은 젊은 여성, 날카롭지만 상처 입은 눈빛을 가진 그녀는 저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김민재 씨, 안녕, 저는 혜은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눈빛엔 단호함이 있었죠. 이상하게도 그녀에게서 제 자신의 일부를 보는 듯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자리에 앉으며 말을 차지하려 애썼어요. 혜은아, 난 네가 있는 줄 몰랐어. 너희 엄마 수현에 대해 방금 알았고 모든 걸 미안해. 혜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녀는 서류 뭉치를 제게 내밀었죠. 이건 엄마에 대해 제가 찾은 거예요. 엄마는 당신이 일했던 은행에서 일했고 화성 부동산 회사와 관련된 불법 거래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신고하기 전에 사고를 당했죠. 아니, 사고로 위장된 거예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목이 메었어요. 진실을 찾는데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그때 그곳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당신이에요. 서류를 넘기며 2003년 프로젝트의 익숙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흐릿한 기억이 떠올랐죠. 수현이 제 사무실에 찾아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화성의 대출에 대해 물었던 때요. 저는 그건 우리 일이 아니라고 윗선에서 처리할 거라고 했죠. 이제 그 무심함이 그녀의 비극에 한몫했는지 자문하게 됐어요. 혜은아, 너를 도울게. 하지만 모든 걸 떠올리려면 시간이 필요해. 혜은은 고개를 끄덕였고 제가 떠나기 전 USB를 건넸어요. 이건 엄마의 디지털 일기예요. 거기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있어요. 화성의 CEO 이동욱. 그는 아직 서울에 있어요. 지영을 다시 만났어요. 그녀는 이 폭풍 속에서 제 유일한 버팀목이었죠. 그녀의 아파트에서 우리는 수연의 일기를 컴퓨터로 확인했어요. 화면에 떠오른 글은 섬뜩했어요. 민재에게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 이동욱은 내가 뭘 봤는지 알아. 두려워. 심장이 조여오는 듯했죠. 지영이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재 씨, 당신은 수현을 해치려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혜운을 위해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어요. 그녀의 위로는 마음을 가볍게 했고 동시에 결심의 불꽃을 일깨웠어요. 하지만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혜은의 사무실을 나서는데 검은 차가 따라오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우편함에 익명의 봉투가 있었고 안에는 조사를 멈춰 아니면 후회할 거야 라는 쪽지가 들어 있었죠. 혜은에게 전화하자 그녀도 비슷한 협박을 받았다고 했어요. 지영은 안전한 곳에서 만나자며 인사동의 작은 찻집을 제안했어요. 그곳에서 혜은은 이동욱이 현재 서울금융계에서 막강한 인물이며 과거의 불법 거래가 더 큰 부패 네트워크와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진실에 가까워지면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경고했죠. 찻집의 종이 랜턴에서 새어나오는 은은한 불빛이 긴장을 조금 누그러뜨렸어요. 지영은 저와 혜은을 보며 말했어요. 우린 서로가 필요해요. 민재 씨, 당신은 진실을 여는 열쇠예요. 혜운, 넌 길을 밝히는 불꽃이고, 난 둘 다를 위해 여기 있을게요. 그 말은 약속처럼 셋을 하나로 묶었죠. 하지만 찻집을 나서며 어둠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를 봤고,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쿵쾅 뛰었어요. 이 진실을 찾는 여정은 속죄를 넘어서 생존을 위한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죠. 인사동 찻집에서의 만남 후 저와 하은, 지영은 화성의 CEO 이동욱과 맞서기로 했어요. 혜우는 수연의 옛 동료이자 지금은 명동에서 헌책방을 운영하는 증인을 찾았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아침, 그를 만나러 갔어요. 백발의 박 씨는 수연이 화성의 불법 거래를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권력자들의 협박을 받았다고 했어요. 수연이 저를 찾아와 이동욱이 자신이 자료를 복사한 걸 알았다고 했어요. 떠나라고 했고 그녀는 그랬지만 너무 늦었죠. 박 씨의 목소리는 매였고 저는 수연이 가장 필요로 했을 때 무심했던 제 자신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박 씨의 정보와 수현의 일기를 바탕으로 해오는 부패를 폭로하는 기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공개 전 우리는 이동욱에게 최종 답변을 요구하기로 했죠. 지영은 이동욱이 점심을 먹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남을 주선했어요. 들어서자 60대 남성 이동욱이 차가운 눈빛과 오만한 미소로 기다리고 있었죠. 김민재, 오랜만에 만나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수현에게 무슨 짓을 했죠? 너무 많이 알아서 죽은 거죠? 이동욱은 크게 웃었지만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증거도 없이 스스로 곤란을 만들지 마세요.
혜은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어요. 영원히 숨길 수 있을 줄 아셨어요. 저한테 자료, 엄마의 일기, 증인 진술이 있어요. 진실은 드러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죠. 이동욱은 눈썹을 찌푸리며 처음으로 불안을 드러냈어요. 지영은 테이블 아래에서 제 손을 잡으며 침착하라는 신호를 보냈죠. 결국 이동욱은 일어서며 내뱉었어요. 조심해, 아가씨.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결말을 못 봐. 네, 그가 떠난 후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밤 10시 여의도 공원에서 만나요. 마지막 증거가 있어요. 심장이 쿵쾅 뛰었지만 혜우는 단호했어요. 가야 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날 밤 여의도 공원의 차가운 공기와 희미한 가로등은 긴장감을 더했어요. 책모자를 쓴 남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또 다른 USB를 건넸어요. 이건 이동욱과 고위 관리가 수현을 처리하려고 논의한 녹음이에요. 그녀는 화성을 통해 돈 세탁된 걸 너무 많이 알았죠. 더 묻기 전에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갑자기 차 헤드라이트가 번쩍였고 검은 차가 우리를 향해 돌진했어요. 지영이 소리치며 저와 혜은을 끌어 제때 피했죠. 우리는 심장이 쿵쾅대며 달아나 작은 골목에 숨었어요. 녹음 파일로 혜은은 기사를 완성해 주요 신문에 발표했어요. 그 일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동욱은 수사받게 됐죠. 위험은 사라졌지만 이 여정이 모든 걸 바꿨다는 걸 알았어요. 인천에서 시간을 보낸 수정은 평화롭게 이혼에 동의했어요. 민재, 우리 둘 다 행복해야 해. 전화 속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저는 혜은과 서툴지만 의미 있는 부녀 관계를 쌓기 시작했어요. 홍대 근처 작은 식당에서 김밥을 먹으며 수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지영은 제 삶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됐어요. 동행자일 뿐 아니라 길을 밝히는 빛이었죠. 어느 아침 지영과 남산 공원을 산책했어요. 나무들이 아침 햇살에 빛났죠. 혜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를 되찾게 해줘서 고마워요, 아빠. 미소가 번졌고 처음으로 어딘가에 속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영 씨, 저를 어둠에서 끌어내줘서 고마워요. 제가 말했죠.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삶이 여전히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걸 일깨워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새 행복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매일이 새로 시작할 기회라는 것도요.